예, 제목이 자 다른 사람들도 김다의 소논문 목차를 같이 봅니다. 제목이 김소영 씨에 나타난 곤충 모티프와 자아의 발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선 모티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곤충이 등장하는 곤충 이미지가 등장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있나요? 보면은 풍뎅이랑 거미랑 나비의 무덤, 하루살이, 거미, 잡이 이렇게 5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제목에 그 곤충이 다 등장하네요. 보통 소재로 등장할 때 제목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아마 중심 소재가 바로 그 곤충인 것 같습니다. 제목에 풍뎅이, 거미, 나비의 무덤, 하루살이, 거미, 잡이. 거미, 잡이는 뭡니까? 곤충은 거미까지가 곤충인가요? 잡이는 뭐예요? 무슨 뜻인가요? 이 시의 내용이 거미를 잡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자꾸 거미를 막 잡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거미를 잡는다는 뜻이네요. 네. 잡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화한 것이네요. 네. 동사를 명사화해서 잡이. 예. 그럼 거미가 나오는 작품이 2개네. 네. 하나는 거미란 작품이고 또 하나는 거미 잡인데 예, 일단 모티프라고 했으니까 이 이미지 중에서 시에 등장하는 이미지 중에서 특히 어떤 의미를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 그걸 이제 보통 모티프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곤충이 등장하는 이 작품들은 그 곤충이 바로 중심 소재다 혹은 중심 이미지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곤충들이 각각 어떤 의미로 등장해요? 네, 제가 여기 이 시들을 봤을 때 보통 곤충들이 중심 소재로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화자가 자신이랑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표현할 때 곤충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었고요. 2번째는 이제 화자 자신을 중심 소재로 사용할 때 이 곤충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경우를 나눠서 시를 이 곤충 모티프를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2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이 등장하는 곤충이 시적 화자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 작품을요? 지금 2장에는 그냥 이렇게 작품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열을 소논문의 계열을 만약에 짠다면 자신이 재구성한 그 목차를 가지고 재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제 아직 목차 짜기 전 단계 이런 작품들이 있다. 2장은요. 이건 이제 실제 논문의 목차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제 실제로 분석할 때는 어떤 유형으로 나눌 텐데 그 유형이 지금 자아가 반영된 것과 자아가 아닌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2장의 제목이 자아의 발현으로서의 곤충, 3장은 대상으로서의 곤충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야 이게 목차가 되겠죠. 예,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울리는데요. 기계음 삐 소리도 들리고. 삐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 무선이랑 가까워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어떠세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열을 다시 재구성해서 네. 이 목차로 다시 완성을 시키려면 네. 2장과 3장의 그 유형 구분이 음. 어떻게든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자아를 반영한다. 즉 자아를 분신으로서 자아를 대신하는 분신으로서 등장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거미랑 거미잡이 이 두 작품입니다. 그러면 거미라고 하는 곤충은 자아를 보통 대변하네요. 네. 다른 곤충들은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고, 그럼 그렇게 우선 분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자아의 분신으로 등장하는 거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작품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작품은 다른 작품인데요. 작품은 다른데 그 속에 거미의 의미가 대체로 달리 나타나나요? 아니면 같은 의미로 나타나나요? 거미란 작품과 거미잡이. 이미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미에 나타난 거미의 이미지는 좀 약간 서럽고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거미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미잡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반영된 게 거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이 반영된 나의 모습이 거미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미라는 그 대상 자체를 이 두 시에서 똑같은 걸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투영을 하고 있어서 그 작품을 골랐습니다. 일단 지금 말한 대로 자아의 분신으로서의 곤충과 대상으로서의 곤충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 자아의 분신으로 나타나는 거미는 두 작품인데 그 두 작품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의미가. 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네. 분석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 거미라는 곤충을 왜 굳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왜 거미를 구사했느냐. 네. 보통 우리가 거미에 대해서 갖는 상식적인 그런 느낌이나 의미나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차원이 있겠지만, 특별히 김소영이 거미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자아를 등장시켰을 때 그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작품 속이 대체로 김소영 작품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불투명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즉 난해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한 한 많은 해석의 뭡니까? 접근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거미의 의미와 정체를 찾아보고 이 두 작품도 비교해보고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뎅이, 나비, 하루살이는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요?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네,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일단 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자가 아닌 너라는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너라는 대상을 풍뎅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너라는 대상은 화자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너라는 대상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비의 무덤에서도 자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상대적인 대상으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살이에서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상대자로 등장.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세 작품에서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존재가 이 곤충이라는 대상으로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작품은 이제 뭐 묶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아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점을 찾았는데 우선 공통점 위에 차이점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왜 풍뎅이가 여기서 등장했고 왜 여기는 나비고 왜 여기는 하루살인가, 그게 공통점만 가진다면 굳이 시인이 이렇게 다른 곤충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변별성을 기본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통점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공통점으로 화자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공통점을 찾았지만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이 시에서 이 곤충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점은 뭐다 이렇게 해야 되고 공통점보다는 변별성, 차별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공통점을 보통 찾을 때 지금처럼 김다혜처럼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찾으면 이게 별 효과 없는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더라도 그게 특별히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대체로 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왜 이 풍뎅이라는 작품에서는 풍뎅이가 등장했고 너라는 인물을 풍뎅이에 비유하면서 이 풍뎅이를 시적 효과로 어떤 시적 장치로 사용했을까? 대체로 김소영에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들은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들도 딱 그렇게 정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쉽게 이렇게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나 모티프를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분류는 잘 했는데 그게 의미를 찾아서 변별성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거기까지 가야 이 구상이 이러한 뭐예요? 목차와 계획이 유효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 방향을 포기하고 다른 걸 또 찾아야 돼. 다른 이미지를 찾거나 해야 돼. 곤충을 굳이 찾았다면 그런 결과가 유효적절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찾았을 텐데 이게 분석 과정에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이렇게 잘 안 되면 막연하게 그냥 해석될 수밖에 없으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해보세요. 해보고 이 곤충이 나타나는 작품들 속에서 곤충이 과연 각각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왜 굳이 거미를 사용했는가, 자기를 표현할 때는 왜 대상으로서 너를 표현할 때 풍뎅이가 등장했는가, 풍뎅이의 어떤 속성 때문에 여기서는 풍뎅이가 대상으로서 너로서 등장했는가. 그게 1차적으로는 작품 속에서 분석이 돼야 되죠. 우리가 풍뎅이를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밖에서 증거나 근거를 찾지 말고 그 작품 속에서 김소영이 풍뎅이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데 김소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심표까지도 잘 음미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내야 돼요. 예를 들면 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죠?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눈은 살아있다를 반복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눈은 순결하고, 가래를 뱉자는 것은 그 순결한 눈에 비해서 내 안에는 더러운 게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정화해서 그걸 뱉어내자,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김수영은 전혀 눈이 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꾸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지는 혹은 상식적으로 가지는 바깥의 지식을 가지고 그 시를 자꾸 해석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죠. 그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대해서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 시에서 말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눈의 속성, 김수영은 이 눈을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흰 눈은 살아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은 희니까 이 선입관을 바깥에 있는 상식적인 걸 가지고 자꾸 해석에 대입을 시키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미가 보통 우리가 불길하고 이렇게 흉측하니까 물론 그런 상식적인 면도 작용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자기를 거미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거미라는 작품과 거미잡이라는 작품 속에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 그 증거를 잘 포착해가지고 이 거미를 한번 해석해보고 풍뎅이도 나비도 하루살이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김하은, 좀 전달해 주세요. 목차와 개요 피드백이 끝나면 각자 이제 기말 정해진 시간까지 완성품을 소논문 A4 7매 이상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텐데, 그 제출은 이 개요와 목차 제출한 것과 달라도 됩니다. 그죠? 자기가 개요는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피드백을 듣고 좀 내가 다르게 해보겠다.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것 점수와 그것 점수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점 만점이고 그건 15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생각해서 더 적절한 걸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지금 발표했던 이 목차와 개요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죠? 다른 관점을 다시 시도해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발전시켜야 되겠죠. 김하은, 김수영 씨에 나타난 역동성과 청각적 이미지. 대체로 학생들이 뭐뭐에 나타난 이런 표현을 많이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쉬운 표현이라 그런 것 같은데 빼도 됩니다. 김수영 씨의 역동성과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가지를 찾은 것 같은데 역동성이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를 찾았어요. 두 개는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저는 원래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시를 보다 보니까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 같이 나타나더라도 두 개가 긴밀히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편의 시 속에.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지금 제가 찾아본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청각적인 행동을 하는 걸 찾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청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찾았고, 세 번째는 어떤 움직이면서 어떤 청각적인 것이 들리는 걸 찾았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얘기한 거 세 가지 유형이라 그랬는데 역동성을 가진 것하고 청각적인 것, 즉 소리를 내는 것이 다 시적 대상이에요? 둘 다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관찰이에요, 지금? 네. 어떤 시적 대상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작품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풀이라는 작품에서는 풀이 뭐 일어난다, 눕는다라는 거는 이제 움직임, 역동성이 있는 거고, 웃는다, 운다라는 거는 이제 청각적인 그런 게 있는 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문한 거 다시 돌아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더 분명하니까 풀이 눕는다, 일어난다는 운동성이고, 그죠? 역동성이고, 네. 운다, 웃는다는 청각적 이미지라 그랬는데 네. 그게 연결돼 있냐고요. 같이 그 작품 속에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내가 아까 그래서 질문했잖아요. 공존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 개가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따로 존재하는 거. 따로 존재하는 걸로. 풀은 그러니까 풀이라는 대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도 낸다는 거네요. 네. 그럼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떨어진다라는 행동에 어떤 청각적 이미지를 입힌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떨어진다가 역동성이고 네. 곧은 소리를 낸다는 소리를 낸다니까. 근데 아까는 내 행동이 아예 다른 행동이었는데 이거는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표현했다고 해서 다른 유형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까 질문에 의하면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떨어지는 그 소리가 바로 곧은 소리니까. 네, 이거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움직이는 것하고 소리는 별개인데 네. 같은 풀이지만 이거는 떨어지는 그 자체가 내는 소리가 곧은 소리잖아. 네. 또 다른 유형이 있나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또 눈에 대고 기침을 한다라고 했는데 눈은 이미 뭐 살아있다 떨어진 눈이다라는 걸 봐서
눈은 뭔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기침을 한다, 즉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또 다른 유형으로. 이 경우는 대상만이 아니네요. 기침을 하는 것은 그 눈이라는 대상을 보고 있는 화자 플러스 젊은 시인이니까. 그럼 이건 또 조금 청이가 다른데.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 중에 대상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이 세 번째 유형은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눈은 소리를 안 내죠. 기침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은 시적 화자를 포함한, 그죠? 젊은 시인들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같이 유형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섞여 있거든요. 그 청이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지금 어떤 경우는, 그죠?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앞에 두 가지는. 세 번째는 대상에게는 운동성만 해당되고요. 또 풀은 그 움직임과 소리가 별개로 그냥 공존하고 있는데, 폭포는 움직임 그 자체가 소리를 내는 거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것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설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미지나 현상 속에서 발견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서 어떤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런 작품들을 선택해서 그거랑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나타나지 않는 거.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나타난다는 건가요? 네. 어느 하나만 진행시켜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같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움직임이나 소리 중에 어느 하나만 나타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둘 다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는 거로. 어느 하나만 있는 거. 그것과 비교를 해봐서 이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본다고. 그렇게 비교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자체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구상이 좋은데 좋은 착상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내가 지금 한 서너 가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이 이게 뭔가 조금씩 이렇게 청이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두 가지를 같이 지금 고려하니까 청이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것하고 둘 다 나타나지 않고 하나만 나타나는 것하고도 비교하는 것도 좀 청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의 구도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체계가 조금 어긋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방법은 몇 가지 있을 텐데 내가 볼 때 좋은 방법은 청각적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유형화를 해본다든지 역동적 이미지, 즉 움직임을 가지고 유형화를 해본다든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떨어진다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누웠다 일어난다 하고 떨어진다는 다른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걸 더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성이 있죠. 대신에 지금보다는 단순해지겠죠. 하지만 더 치밀하게 작품을 찾아내고 그 각각의 움직임이 가진, 그죠? 변별성을 시적 의미나 시적 효과나, 그죠? 그 차이를 더 치밀하게 섬세하게 찾아내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섞여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잘 안 맞아요. 그죠? 체계를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가 허점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좀 더 치밀하고, 그죠? 섬세하게 작품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선택을 해보세요. 청각을 가지고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왜?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많이 있어요. 물론 김하은이 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지금 이거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쪽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뭐 물론 이건 그냥 뭐 조언이니까 어느 쪽으로 하나를 잘 선택해서 발전시켜 보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누구야? 김다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지만 이렇게 현상을 찾아내서 분류하는 것,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얼마나 자기가 나름대로, 그죠? 남다르게 잘 분석해서 그러려면 섬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겠죠. 더 정교하게 분석해야 되겠죠. 그것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 공통점보다 변별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통점을 자꾸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큰 걸 자꾸 얘기하게 돼요. 큰 거 얘기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잖아요. 아, 이것은 여성적 모성을 주제로 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그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게 아니고 두루두루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 다른 시인에게. 그죠? 삶과 죽음,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큰 얘기, 남성과 여성, 남성적 상상력, 여성적 상상력, 삶이라는 주제, 죽음이라는 주제, 뭐 이렇게 큰 것으로 자꾸, 그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각계전투로 하나하나 더 정교하게 한번 해석과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김하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잘 듣고 자기 지금 논문을 발전시켜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점수는 5점이고 나중에 완성품은 15점이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동주,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세요. 배동주 학생은 김수영 기쁨과 슬픔 사이의 기랑, 스피노자 감정의 윤리학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에 해당됩니다. 기쁨, 슬픔도 너무 큰 것이고 또 너무 감정, 정서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수영 씨의 특성을 찾는데 이 감정적인 면을 찾는다. 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때도 뭐 예를 들면 김수영 씨의 주제는 사랑과 자유와 사랑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너무 포괄적이고 큰 어떤 틀로 접근하는 것이라 포괄적으로 돼요. 김수영에게 해당되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그죠? 기준을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정어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목차를 보겠습니다. 위에 나온 것은 개어고 이것은 목차인데 감정어를 분류하겠다.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나는 서술어에 감정어를 둘로 분류했는데 기쁨과 슬픔으로 분류했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 그죠? 연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이 세상의 존재의 궁극적 도달 지점은 삶 아니면 죽음인데 우리가 어떤 시의 주제를 이거는 삶의 시다, 죽음의 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 시의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고 이 시의 감정은 슬픔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두리뭉실하 크거든요. 포괄적으로 지금 자꾸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고 나서 스피노자하고 또 연결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 김수영 씨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김수영 씨가 특별한 점이 어디 있느냐, 다른 시인과 구별되는 김수영만의 미학적 특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금 김수영 씨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김수영 씨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죠. 그죠? 서술어를 분석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학생은 서술어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서술어를 분석해 보니까 감정적으로 기쁨의 서술어가 있고 슬픔의 서술어가 있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스피노자의 이 철학적 윤리학, 감정의 윤리학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수렴돼요?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수렴되고 궁극적으로는 스피노자의 감정의 윤리학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이 글이 나중에 실제로 집필을 해서 전개될 때 이것은 남지만 이게 별로 어디론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인데 나중에는 이게 중심이 아니고 이게 중심이 돼서 주종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학생 배동주 학생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미 내가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식의 코멘트를 했어요. 너무 큰 틀로 잡지 마라. 큰 틀로 이렇게 묶어버리려고. 수렴이란 단어 알죠? 하나로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김수영 씨를 기쁨, 슬픔 가지고 이걸 수렴하거나 뭐 삶과 죽음이나 이걸 가지고 수렴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가지고 수렴하거나 이런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져 버린다. 우리의 목적은 김수영 씨 이 한 편 한 편이 갖고 있는 어떤 작품을 지금 분석하려고 합니까? 작품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 목차만 쓰는 줄 알고 조금 상세가 안 돼 있는데요. 그 기쁨, 슬픔, 감정을 제가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좋다, 웃다, 그리고 울다, 설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그 서술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한 시 안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좋다와 그리고 설다 혹은 웃다와 울다가 동시에 들어가는 시 중에서 어떤 시가 있습니까?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다 등장하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특정하게 등장하는 거는 풍뎅이도 그렇고 또 웃음, 풀, 구름의 파수병. 그럼 그 작품들이 기쁨과 슬픔의 스스로가 같이 등장해요? 네, 동시에. 그러면 같이 등장하는데 풍뎅이하고 풀하고 그 세 작품이 같이 등장함에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풀 같은 경우에는 울다가 4번 나오고 웃다가 1번 나오거든요.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새로운 의미의 감정을 만드는데 그 감정이 스피노자 감정의 윤리학에서 나뉘는 48가지 감정 중에 어떻게 가다는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이현성의 글 김수영 씨의 감정의 연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현승의 감정어 분류는요, 그 시대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만 그치고 있는데 저는 해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 스피노자라고 하죠. 시대별로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김수영 씨가 어떻게 시적 전개 과정에서 그 감정어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뭐 초기 시에는 웃다와 울다가 많다거나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저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해석적 분석의 틀을 스피노자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피노자의 48가지 무슨 감정의 윤리학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 감정들이 뭐 애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데 그거 작용 자체가 기쁨과 슬픔의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가닿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김수영 씨 한 편 한 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 혹은 전체 시의 의미가 잘 해석된다고 본 건가요? 한편 해봤긴 해봤는데요. 근데 너무 유형이 좀 유형적으로 그냥 분류가 되지 않을까? 작품의 개별적인 그 의미가 분석된다기보다는 감정의 분류학처럼 돼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걸 좀 경계하면서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좀 더 미묘하고 복잡한 그 특성보다 요것 자체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죠? 분류학처럼 돼버리거든요. 그걸 잘 한번 경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관점을 찾을 수도 있고 이걸 하더라도 조금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개별 작품 속에서 이 감정이 어떻게 작품에 효과를 미치는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유형, 감정의 윤리학 속에 나오는 스피노자 이거하고 너무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우리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거고 저거는 없어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굳이 어떤 철학자의 개념이나 이론하고 꼭 작품을 연결시켜야 좋은 해석이 아니니까 여기에 우선 더 집중해서 뭐 기쁨, 슬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가능한데 그걸 너무 도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감정들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다른 이미지들, 다른 요소들하고 작용해서 이 기쁨이나 슬픔이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A라는 작품하고 B라는 작품에 나오는 기쁨과 슬픔이 어떻게 다르고, 이 변별성이, 이거는 A라는 해석이 나오고 이건 B라는 해석이 나올 텐데,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분류학처럼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게 사라지거든요. 마치 우리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되니까 그럴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면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세요. 이채연? 네. 조금 전달해 주세요. 예, 역시 제목이 조금 긴데, 제목은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손상하지 않은 차원에서, 그죠? 압축적으로 제시하면 좋겠어요. 김수영 씨의 돈어법 고찰,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이것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제목은 과정과 결과까지 다 얘기 안 해도 제목이 돼요. 내가 돈어법, 김수영 씨에 나타난 돈어법을 연구해서 그 속에 어떤 특성이 들어있고 어떤 시적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제 고찰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김수영 씨의 돈어법 고찰 연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더 자기가 강조하고 싶으면 이 연구의 결과 어떻다는 것까지 얘기해도 뭐 되긴 한데, 그러니까 제목 안에 이제 자기가 말하려는 이 논문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돈어법을 연구해 봤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순된 에너지가 있더라. 자, 여기 마이크를 입에 대고 바짝 붙이고 해야 됩니다. 자, 모순된 에너지가 뭘까요? 모순된 에너지는 일단 김수영 씨의 돈어법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나 소재를 제시할 때 상상문으로 그냥 서술할 수도 있는데 꼭 그 시어를 부르듯이 하는 직접적인 호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효과를 가질까 봤을 때 그 대상을 부르는 사람과 불러진 존재가 시 속에서 확립이 되면서 시 속에서 분리가 표면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돈어법은 누구누구야 혹은 뭐뭐여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네.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이에요.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부르는 주체와 불러지는 대상이 있어요. 주체와 대상이 그 돈어법 속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유형은 불러지는 대상의 유형에 따라 구분을 했고요.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어떻게 분류했어요? 그 이번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작품을 너무 많이 고른 것 같아서 몇 개 줄였어요. 동질감을 느끼기 희망하는 대상은 나비의 무덤은 지우고 너는 언제부터 이시하고 여름들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거리 2를 지우고 고줄픈 육체만 가지고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구름의 파수병만 하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질감을 느낀다. 그죠? 희망하는 대상. 느끼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동경하는 대상인데 자신보다 낫다고 느껴지는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두 번째는 대상이 비판적인 대상인 경우에, 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때 내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어떤 분리된 대상인 것처럼 제시하는. 그럼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자아 내에서의 분리일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에 어떤 분리가 도노법을 통해서 표면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뭐 이것이 이러하다 이렇게 평사선을 제시할 수 있는데 무엇아 너는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모르는 화자가 굉장히 뚜렷하게 표면화된다고 봤고요. 이것은 결국 불려진 대상과 부르는 사람의 분리가 읽는 사람에게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제 3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도노법의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셋 다 한 번에 제시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제시되는 효과? 그게 어디에 속해요? 여기 목차에 따르면 어디에 속해요? 모차 한 번에 있는 분리의 표면화 4개인데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유형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차이점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분류를 했다는 것은 네. 변별성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공통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죠. 네. 그럼 차이가 뭘까? 그 4장은 그러면 3장도 공통점이고 4장도 공통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적 효과가 이런 효과를 드러나게 한 의도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문법을 사용해서 이런 효과를 얘기한 것은 자의식의 표현과 성찰과 괴리의 확립 또 마지막으로 모순적 에너지의 표현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4번을 조직했습니다. 그럼 우선 크게 보면 네. 이 세 가지 유형의 변별성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 유형을 분류했다는 것은 뭐가 변별성이 있으니까 분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별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도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리의 표면화 매개 이건 뭐 기본적인 것이고 그죠? 효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조와 원리는 자의식의 표현, 객관화를 통한 성찰, 괴리의 확립, 모순적 에너지인데 이것도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변별성을 찾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고 두 번째는 이 4-1, 2, 3, 4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는 거예요? 저는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연결돼요? 자의식의 표현과 객관화를 통한 성찰은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이 결국은 괴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가장 바닥에는 시인의 내면에 있던 모순적 에너지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제목에다가 자의식과 모순된 에너지라고 썼겠죠. 모순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4-1, 2, 3, 4로 이렇게 구분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것은 모순적 에너지겠네요. 모순 안에는 괴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순차적인 과정이 4-1, 4-2, 4-3, 4-4로 간다는 건데 사실은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 4장의 이 4가지하고 3장의 2가지를 다시 재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이것이 뭐예요? 공통점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통점이라고 한 챕터를 만들고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은 약간 이 5가지가 3-1, 3-2, 4-1, 2, 3, 4 이렇게 6가지네요. 6가지가 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데 지금 막 그냥 섞여 있거든요. 이걸 잘 정리해서 도노법의 시적 효과와 원리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유형을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 때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잘 안 나타나지면 유형을 다르게 설정해야 돼요. 기준을 대상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고 다르게 또 삼을 수도 있겠죠. 대상을 가지고 지금 기준을 셋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에 각각이 어떤 효과와 원리상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게 잘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분류의 기준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만 가지고 유형화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 도노법
자체의 유형을 또 찾아보는 거지. 아, 네. 그 뭐 내가 가능하다 안 한다는 내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학생이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고, 아무튼 접근 방법이 좋은데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화를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대체로 다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착상을 해서 관점을 찾고 목차를 짜는 과정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 있는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이걸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단계지. 그런데 실제로 해당 작품들을 분석해가지고 각 유형의 변별성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 차이를 섬세하게 해석해내고 하는 데까지, 그죠? 갈 수 있는 그 목차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학생들 연습하고 훈련하는 단계니까 이 정도 준비해 온 것도 잘했다고 칭찬할 만합니다. 손유영. 김수영 작품에 나타난 원형 회전의 언술 구조를 중심으로 한 탐구 이랬어요. 네. 그럼 작품이라는 용어보다 시, 그죠? 왜냐하면 김수영도 산문도 많이 썼기 때문에 소설도 한 편 썼어요. 그건 뭐 그렇게 수준 높은 소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김수영 시에 나타난 혹은 김수영 시의 언술 구조인데, 언술 구조도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술 구조 중에서 원형 회전의 언술 구조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 걸 원형의 언술 구조고 어떤 게 회전의 언술 구조예요? 제가 언술 구조 중에서도 넘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이미지를 분석한다면 그건 언술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 회전 이미지 고찰 혹은 원형 회전 이미지 연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언술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구성, 주어, 목적어, 스스로, 뭐 이런 혹은 품사, 그죠? 명사, 대명사, 뭡니까? 형용사, 동사 이런 문장 구성 성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 언술 구조고, 지금 이미지로 분석하기 때문에 아예 언술 구조란 말을 빼야 돼요. 그 밑에 언술 구조도 좀 이미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번 봅시다. 본론에서 이 원론적인 거, 이거는 생략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이게 원고지 7매 이상 하려고 하면 이 원형 회전 이미지의 특성, 민속적 특성, 종교적 관점, 미학적 관점 이런 건 약간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건지인데, 바로 김수영 씨에 나타나는 김수영 씨의 구체적인 면모를 가지고 바로 해석과 분석과 해석을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론의 1장은 빼고,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중에서 이제 보통 상징이죠. 상징으로 등장할 때 상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원형적 상징이 있죠. 그죠? 그 보통 우리가 아키타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형 회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범주가 좀 안 맞아요. 원형적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을 크게 나눌 때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 개인적 상징 혹은 창조적 상징 이렇게 보통 실론책을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의 큰 범주예요. 큰 유형이에요. 근데 지금 회전 이미지 하는 것은 어떤 운동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적 이미지하고 회전의 이미지는 성의가 달라요. 아 여기서 제가 범주가 달라. 말씀드리자 거는 원형이 그 원형이 아니라요. 동그란 원이에요? 동그란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시 지우고 동그란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원형 둥근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둥근 원. 네. 그 다음에 회전. 회전을 도는 걸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회전이랑 원형을 같이 제가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회전을 예로 들면 회전을 하려면 중심축이 있어야 그 주변과 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을 제외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림의 모습이 원형 모습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형성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조금 앞으로 와서 해봅시다. 좀 뒤에 가서 잘 안 되는 것인지 왜 이유가 모르겠네요. 조금 여기 앞으로 와 보세요. 예, 지금 2장에 보니까 원형 이미지와 회전 이미지가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봅시다. 원형 이미지를 태양과 달이라고 봤어요. 네. 원형 이미지를 태양과 달로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태양이랑 달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으로 둥근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눈이란 작품에서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하고 했을 때 그때 눈은 김수영이 그 시에서 눈의 속성 중에서 강조하는 것은 희다는 깨끗하고 희다는 의미의 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다. 떨어졌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아직도 녹지 않고 살아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네 편의 작품에서 태양이 나오는 두 편의 작품에서 태양이 둥근 것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리고 달이 둥글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어떤 시적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이 달밤과 동야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제가 이렇게 단원 1을 이렇게 넣은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둥글기 때문에 김수영이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니라 김수영의 작품을 그 둥근 이미지랑 회전 이미지 특성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회전 이미지는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팽이가 돌고 있거든요. 달나라의 장난에. 그러니까 이건 회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김수영 시인에게는 중요한 어떤 시적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나라의 장난에서 팽이가 회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뭐예요? 선택이고 포착인데 지구의도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나요? 거기서 지구를 돌리는 행위 자체가 나와요.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무르익은 사랑을 돌려보듯이 흙이 망가진 지구를 돌려라. 그리고 세포지보다도 허망한 생활이 균형을 잃을 때 명정한 정신이 명정을 찾듯이 뒤에는 이제 너를 잡고 오사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돌려라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 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나중에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 회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 해석의 차원이라면 이 두 작품을 회전 이미지로 본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태양과 달이 동그랗기 때문에 원형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 속에서 과연 그렇게 형성되어 있냐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둥근 모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시에다가 그 의미 부여를 한 게 아닌가. 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근거를 떼보세요. 왜 여기서 둥근 원형 이미지가 이 작품 속에서 태양과 달의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원형 이미지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민속적 종교적 관점에서는 이 둥근 게 이제 그 약간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주술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그 이론적으로 그런데 네.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양 이미지가 나타나는 두 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둥글게 해석할 수 원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을 읽어보세요. 두 편 중에 어떤 작품을 선택할 거예요? 태양 이미지가 나타나는 지금 두 편의 작품? 그러니까 그냥 태양이라는 시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태양이 이제 원형의 특징 때문에 이제 밑에서는 이제 화자들한테 내용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햇빛에는 겨울보리에 싹이 트고 강아지는 낑낑거리고 골짜기들은 평화롭지 않느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돈맥이라는 시예요.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나랑 바꿔봅시다. 햇빛에는 겨울보리에 싹이 트고 강아지는 낑낑거리고 골짜기들은 평화롭지 않느냐라는 구절이 동맥이라는 시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해라는 것이 다양한 대상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형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연관을 지어요. 거기서는 조금 그 둥글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 작품에서 어떤 시적 의미를 형성하거나 발생하는 것 같지 않고 태양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생명체에게 뭐 여러 가지 기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둥근 이미지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출발점이 조금 희미해요. 달도 마찬가지인데 달밤이나 또 이런 작품 속에서 달이 원형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좀 해보세요. 원형 이미지는 조금 정확한 것 같지 않으니까 회전 이미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회전 이미지 하나만 갖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에 원론적인 민속적 관점, 종교적 관점, 미학적 관점 이거 끌어들이지 말고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시 자체에서 이 회전 이미지가 이 두 편의 시에 나타나는데 팽이로도 나타나고 지구어로도 나타난다. 근데 그 회전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와 미학적 효과를 만들고 시적 주제에 이 회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데 이 회전 이미지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괜히 뭐 이렇게 다른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중간 매개를 삼아 가지고 이걸 연결하다 보면 이게 좀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굳이 태양과 달의 이미지를 하려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원형 이미지 말고 다른 걸 가지고 해야 되겠지.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잘 됐다고 보는 건 회전 이미지 이것이니까 이걸 이 두 편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회전 이미지를 좀 더 찾아보거나 아니면 태양과 달을 포함시키고자 하면 원형 이미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요소를 기준을 한번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주술적 의미 이렇게 가는 것도 약간 해석의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회전 가지고는 지금 잘 되는데 지금 보세요. 회전 이미지 2-2장 3-니은 회전 구조는 균형미와 집중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4-니은 의미의 중심과 바깥 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것도 좋아요. 회전은 지금 대체로 좋은데 잘하고 있는데 원형은 처음 이 설정부터가 약간 무리하게 설정해가지고 자꾸 다른 어떤 근거를 가져와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긋나고 있어요. 아무튼 시도는 좋았습니다. 잘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 민속적, 종교적, 미학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자체에서 회전 말고 뭐 회전을 살리고 원형 대신에 뭔가 다른 걸 하나 설정하든가 아니면 회전을 좀 더 작품을 더 많이 찾아가지고 한 4작품 그 변별성을 찾거나 이렇게 해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유영 학생도 지금 대체로 공통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전 구조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죠? 회전 구조는
균형미와 집중 효과를 만든다. 회전 구조는 의미의 중심과 바깥 구조를 형성한다. 이게 대체로 공통점이거든요. 그 각각의 작품이 어떤 회전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각각의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지금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회전 말고 원형 말고 다른 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